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 연말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간 한국을 찾아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우려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리스크가 해소되고 양국 신뢰가 돈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옵니다. 정부가 통신 3사와의 협의 끝에 내년 1분기 내에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 올해 남은 마지막 2달까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에서 영내 경제협력과 기후위기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하는데 관심을 모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 이틀 후 다시 영국으로 향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버킹엄궁에서 국빈 행사를 갖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합니다. 정상회담에선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1호 영업사원으로서 동행하는 경제사절단과 경제일정도 진행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로 이동합니다. 28일 투표에 앞서 각국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를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과 13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올해 마지막까지도 숨가쁜 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국 국왕이 새 회기에 시작 때 하는 첫 의회 연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에서 이달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새 의회 회기 시작에 맞춰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국왕의 의회 연설, 이른바 킹스 스피치. 2차 대전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일화를 담은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조지 6세 이후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에 나섰습니다. 선왕인 엘리자베스 2사의 연설은 퀸스 스피치라 불렸던 겁니다. 찰스 3세는 킹스 스피치를 통해 영국 정부의 주요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오는 20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한국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을 연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해외 정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3세는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 몰든을 방문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리는 기념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 음식 발표회, 한인 문화 공연 등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인타운을 찾아 우리나라와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이어 다음 달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20일부터 나흘간 진행이 되죠. 이번 영국 국빈 방문, 눈여겨볼 만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직접 윤 대통령을 영접한 뒤 함께 광장까지 이동합니다. 이어 왕실 근위대 사열을 받는데요. 최고 존경의 의미가 담긴 예포 41발도 발사됩니다. 이후 찰스 3세 국왕과 버킹엄 궁까지 마차를 타고 함께 이동해 환영 오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의회 연설에는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 비전과 협력 발전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인 만큼 이번 영국 방문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이버 안보, 원전 등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 간에는 디지털, 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영국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국의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문건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한영 FTA 개선을 통한 신시장 확보와 첨단 산업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경제 외교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영국 순방을 마치면 바로 프랑스로 가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 박람회 유치 문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달린 국제 박람회 기구 투표가 28일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투표를 앞두고 23일, 24일 양일간 각국 BIE 대표들을 만납니다. 취임 이후 82개 BIE 회원국을 만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를 요청해온 윤 대통령은 현장 투표 대표들을 직접 만나며 마지막까지 부동표 표심을 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12월에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윤 대통령 마지막 외교 일정인데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순방길에 나섭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첫 대통령 국빈 방문인 만큼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고요. 또 2035년 완공을 목표로 1000메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3국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약 5조 원의 해외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도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어 반도체 관련 성과도 기대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탈리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는데요. 이틀 차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은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차세대 산업협력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수소, AI 등 첨단 기술과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띕니다. 양국은 우주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잇따르는 유럽과의 정상 외교 짚어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이라크를 방문하며 중동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튀르키예에 이어 일본 도쿄로 이동해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아울러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계기 방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안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블링컨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와 공과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방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관련 한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걸로도 보입니다.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또한 첨단 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17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도 열릴 전망입니다. 북러 협력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한반도 정세 안정을 가늠할 변수로 떠오른 상황. 그런 만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한미 외교장관이 미리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박 2일 방한이 끝나면 인도로 이동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 의미에 대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위기에도 국익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섬멸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시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의 석방 없이는 휴전은 없다면서 하마스 소탕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העיר עזה מכותרת. אנחנו פועלים בתוכה,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לחץ על החמאס מדי שעה, מדי יום. עד כה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מעל הקרקע ומתחת לקרקע. 가자지구의 전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개시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핵심부에서의 시가전 개시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시각 7일 TV 연설을 통해 가자시티는 포위됐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그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소탕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העיר עזה מכותרת. אנחנו פועלים בתוכה,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לחץ על החמאס מדי שעה, מדי יום. עד כה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מעל הקרקע ומתחת לקרקע. 민간인 피해가 늘면서 국제사회의 교전 중단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은 물론 연료 반입도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를 소탕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가자지구에서만 4,200여 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إضافة إلى إصابة ما يزيد عن 10,000 طفل وبالتالي نحن رصدنا أن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قوم كل 10 دقائق بقتل طفل وإصابة 2 آخرين. 한편 가자지구의 유일한 생명길인 라파 검문소에는 부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태운 구급차가 이집트의 병원으로 가기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7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최근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심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외환 정책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7일 올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 4월 지정된 이후 약 7년여 만입니다. 환율 보고서는 매년 2차례 발표되는 미국 정부 보고서로 재무부는 교역 규모 상위 20개 나라의 거시 환율 정책을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 대미 무역 흑자 등을 보인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왔고 2015년 교역 촉진법을 통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 2가지에 해당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관찰 대상국의 경우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등 6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3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정책 통계에 있어 양국의 신뢰가 돈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월 경상수지가 5달 연속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한국은행은 이런 개선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54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적자 기록 이후 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감소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락세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화학공업 제품, 석유 제품 등의 수출액 감소폭이 점차 줄어든 겁니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0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지난달 대비 감소폭을 좁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어떤 부진의 저점을 통과해서 조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나 그 회복 강도가 빠를지는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승용차 수출도 미국과 유럽연합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입은 석탄과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1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는 적자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선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가 2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까지 월 평균 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난방용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연말 흑자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46조 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지체,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 특구는 과기부 허가 없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4만 원인 5G 최저 요금을 3만 원대로 내리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내년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5G, LTE 등 단말기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제로 떠오른 통신 서비스. 정부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 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G 최저 요금 구간이 높은 데다 휴대폰 구입 비용이 가계 통신비 약 22%에 달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고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사 제조사와 5G 요금제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먼저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조치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의 경우 5G 최저 요금제인 49,000원 이상 요금제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저렴한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5G 요금 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하한선이 내년에는 3만 원대로 내려가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기준도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2종, 내년 상반기 3에서 4종의 30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합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25%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1년 단위로 약정을 갱신한다면 2년 약정 대비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용자 해지 부담이 줄고 저렴한 타사로 요금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 요금 품질 경쟁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통신사 시장 진입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내 공구의 분양률이 84%에 이르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2025년에 착공할 예정이던 두 공구의 매립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1, 2, 5, 6, 4개 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는데 이곳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 등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1, 2, 5, 6 공구 분양률은 84%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2025년에 착공하기로 한 3공구, 7공구 매립을 앞당겼습니다. 3공구, 7공구 매립 면적은 총 3.81제곱킬로미터. 3공구는 내년 10월, 7공구는 내년 11월에 매립을 끝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 기업의 용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3공구, 7공구 매립 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되어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차 전지 산업 생태계에 맞는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 민간 투자액은 7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84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8시 기준 충남 서산 한우농장 한 곳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돼 누적 발생 건수는 모두 8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 4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일 오후 2시 기준 긴급 백신 접종률은 98%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앞두고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교포, 참전용사 등 70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51명을 비롯해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19명이 한국을 찾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군에 배속됐던 수리남 참전용사와 프랑스군에 배속됐던 모로코 참전용사의 유족도 방문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쪽방촌 같은 곳들은 난방비 걱정에 한숨이 커지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리고 난방요금 할인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당장 이번 겨울이 걱정입니다. 겨울 나기가 힘들지. 왜 그러냐면 연탄값도 오른다 하고 전기값도 오른다 하니까. 추위를 대비한 연탄도 부족하고 낡은 집은 세찬 바람을 맞기도 어렵습니다. 올겨울도 춥다고 하잖아. 그러면 노인들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 와서 보면 반찬 가지고 와서 보면은 연탄이 또 오른다고 하잖아. 전기세도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막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이 더 커진 상황,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 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여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먼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평균 30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할인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일러 종류에 따라 등유, LPG 구입비와 연탄 쿠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선 지난해보다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요금 감면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2만여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양이 적었나? 오랜만에 과자를 사 먹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어째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다들 느껴보셨나요? 과자 봉지만이 아니라고요. 햄버거 안에 든 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또 즐겨 먹던 요거트가 금세 바닥을 보이는 느낌. 진짜 양이 줄어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쓰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줄어든다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합한 용어로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가 국내 대표 식품회사 10여 곳을 향해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하며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인색하게 군다는 뜻의 스킨플을 합친 스킨플레이션. 역시 가격은 유지하되 품질과 서비스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을 줄여 고객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거나 마요네즈에 들어가는 달걀 노른자의 함량을 낮추는 식이죠. 정부는 물가 불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방위 물가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말에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여기서 더 오르질 않길, 또 다른 가격 인상 꼼수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김장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이자 오랜 전통인 김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든 사 먹을 수 있고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김장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김장 포기를 선언한 김포족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친척과 이웃이 모이기 부담스러워지자 혼자 또는 가족끼리 간편한 김장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간편하게 조리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절인 배추와 양념으로 구성된 김장 키트를 사서 배추에 양념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 먹어도 되고 또 김장 키트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 김치지만 맛있게 잘 먹으려면 무엇보다 싱싱한 재료가 우선이죠. 하지만 좋은 재료일수록 가격이 부담돼 걱정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더 오르면서 김장 재료비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내놓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배추와 무 등 정부 비축 물량 11,000톤을 시장에 풀고요. 천일염 10,000톤은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은 일반 배추보다 최대 40% 저렴한 절임 배추를 이 사전 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김장 비용 정보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 먹든 담가 먹든 없어선 안 될 김치.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대 잡다 초가 삼간 태운다. 빈대, 이제 옛 속담에서나 등장하던 곤충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와 런던 등 외국에서 빈대가 퍼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공동 기숙사나 숙박시설에서 이 빈대가 출몰하면서 빈대 공포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가려움증과 2차적 피부 감염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구석과 소파를 좋아하는 빈대, 영어 이름이 배드버그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정부도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빈대 예방과 대응법 안내를 확대하고 또 공공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달부터는 공항 출국장과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서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또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생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처치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반응 시간과 잠복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밤 전국에 비구름이 지난 뒤 모레부터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다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부분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9도, 춘천 4도로 시작해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8도, 대구 6도로 출발해 한낮엔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 영동 지역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예로부터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김장을 할 때 기온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최적의 온도가 입동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장과 함께 겨울나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